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지표 달성에 실패한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은 오히려 이 약을 환영하며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쉬운 결과인데 규제기관의 문이 열린 거죠. 네, 실패한 데이터를 들고 갔는데 규제기관의 문이 활짝 열린 이 독특한 상황, 신약 개발 투자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논란과 기대의 중심에 서 있는 맥스엔카엘, 그리고 그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인 GV1001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보통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유효성을 입증했느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그렇죠.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나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가 잘 적용되지 않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통계적인 실패 이면에 숨겨진 단서들이 규제기관의 태도를 어떻게 뒤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이 GV1001, 성분명으로는 테르토모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좀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약의 과거부터 짚어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약이 애초에 뇌로 가는 약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원래는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이 되던 약이었습니다. 췌장암이요? 항암제로 시작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는 리아백스주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허가까지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에서는 합격점을 받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항암제로서의 길은 사실상 막힌 셈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약이 타겟을 완전히 바꿔서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부르는 PSP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 영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의아한데요. 암을 고치려던 약을 뇌에 쓴다는 게 목적지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마치 서울로 가던 기차가 갑자기 부산으로 방향을 튼 것과 비슷하죠. 이게 과학적으로 흔한 일인가요? 겉보기에는 실패한 약을 재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하나의 약물이 몸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 그러니까 기전이 여러 질환에 걸쳐서 공통된 경로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췌장암에 작용하던 특정 염증 억제 기전이 뇌신경세포의 파괴를 막는데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타깃으로 삼은 그 PSP라는 병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네, 진행성 핵상마비 PSP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만 걸리는 초희귀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하고 증상이 비슷해서 초기 오진율도 높고요. 환자분들의 어려움이 아주 크겠네요. 네, 운동 기능이 서서히 무너져서 나중에는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깔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와, 정말 힘든 병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은요. 이 병에 쓸 수 있는 질환 조절 치료제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질환 조절 치료제, 줄여서 DMT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질환 조절 치료제요? DMT. 네, DMT는 단순히 통증이나 증상을 가리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불이 난 집에서 연기를 빼는 게 아니라 불길 자체를 잡고 기둥이 무너지는 걸 막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의 원인 자체를 막아주는 거군요. 무너져가는 뇌신경세포 파괴 속도를 늦춰주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PSP 환자들에게는 이 불길을 잡을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치료제가 0인 아주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이 이 완벽하지 않은 임상 데이터조차 다르게 평가받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치료제가 아예 없으니까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다면 이 약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2024년 10월에 발표된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국내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PSP 이상 임상 결과였는데요. 결과는 1차 평가 지표 달성 실패였습니다. 네, 여기서 1차 지표라는 게 PSP-RS 총점이었는데요. 환자가 혼자서 걷거나 침을 삼키는 일상적인 기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점수로 매기는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다. 가짜 약을 먹은 위약군은 4.10점이 악화됐고
투여군은 2.14점이 악화됐다고 나오네요. 네, 투여군이 덜 나빠지긴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과학의 허들을 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해외 매체들은 기준을 놓쳤다며 아주 차가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임상시험에서 1차 지표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라고 보잖아요. 맞아요. 규제기관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한 그 기준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젠백스 측이 반전을 던집니다. 사후 분석 결과를 꺼내든 거죠. 네, 오늘 다룰 두 번째 전문 용어인데요. 사후 분석입니다. 사후 분석이요. 이게 전체 환자 중에서 특정 조건을 가진 하위 그룹만 따로 떼어내서 통계를 다시 돌려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군은 5.19점 악화된 반면에 투여군은 단 0.25점만 악화됐다고 발표를 했죠. 0.25점이요? 와, 수치만 보면 병의 진행을 한 95%나 멈춰 세운 거네요. 아주 높은 방어율인데요. 학술지에서도 이건 좋게 평가했고요. 그렇죠. 수치 자체는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드실 겁니다. 사후 분석이라는 게 화살 쏘고 관역 그리기와 비슷하잖아요. 화살을 먼저 막 쏘고 나서 화살이 꽂힌 곳으로 달려가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죠. 정해둔 시험지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유리한 문제만 빼서 다시 채점하는 거 아닌가요? 화살 쏘고 관역 그리기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실제로 통계학자나 규제기관 리뷰어들이 사후 분석 데이터를 볼 때 가장 경계하는 게 우연의 일치거든요. 데이터를 이리저리 자르다 보면 우연히 예쁜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왜 굳이 이런 꼼수처럼 보이는 분석을 하는 겁니까? 치료제가 아예 없는 희귀질환 영역에서는 이걸 단순한 꼼수로만 보지 않거든요. 실패한 임상이라도 그 안에서 어떤 환자들에게 약이 조금이라도 더 잘 들었는지를 찾아내는 유일한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상 임상을 어떻게 설계할지 가이드라인을 얻는 과정이군요. 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첫 번째 데이터의 힌트를 바탕으로 2026년 4월에 두 번째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67명을 대상으로 한 72주 연장 임상 결과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외부 대조군이라는 방식이죠. 네, 세 번째 핵심 용어인 외부 대조군입니다. 외부 대조군을 대응 가져와서 비교를 했어요. 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아주 강하게 확보했습니다. 외부 환자들은 10.66점이 나빠질 동안 투여군은 3.31점만 악화됐거든요. 네, 수치가 아주 좋게 나왔죠. 그런데 외부 대조군이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나 다른 병원 기록에 있는 환자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옆레인 사람과 직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다른 사람이 뛰었던 기록을 가져와서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그 지점이 바로 이 두 번째 논쟁의 핵심입니다. 과거 기록을 끌어오는 방식이 최근 희귀질환 임상에서 점점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왜 그렇죠? 하루하루 기능이 사라지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단지 데이터 비교를 위해서 72주라는 긴 시간 동안 가짜 약을 주는 게 윤리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약이 절실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의 시선은 여전히 보수적이거든요.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진단 시기 같은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대조군을 정식 1차 지표의 완벽한 대체제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유의미한 참고자료 정도로 보는 게 현실이죠. 1차 지표 실패, 사후 분석 논란에 한계가 있는 외부 대조군까지. 데이터들이 뭔가 하나씩 나사가 빠진 느낌인데요. 그런데 2025년 11월에 나온 세 번째 데이터,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한 알츠하이머 이상 열과가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네, 여기서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메인 시험에서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을 흔든 건 약효가 아니라 안전성이었습니다. ARA라는 아주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안 나왔다고요? 네, ARA 부작용 0건. 이게 신경퇴행성 질환 시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ARA가 뇌에 부종이 생기거나 미세 출혈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기존 약들은 한 20% 안팎으로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 승인받은 글로벌 신약들조차 이 ARA 때문에 환자를 계속 MRI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큰 페널티를 안고 있거든요.
효능 지표는 놓쳤지만 기존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벗어난 아주 높은 안전성을 증명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모아보면 상황이 정말 기이합니다. 약효를 입증할 정식 지표들은 아쉬운 결과를 냈는데 사후 분석이나 외부 대조군 그리고 안전성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갔는데 미국 FDA와 유럽 EMA가 나란히 희귀 의약품 지정, 즉 ODD를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FDA는 패스트트랙까지 줬고요. 네, 이 부분에서 대중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청취자님들을 위해 이 용어들을 좀 정확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 마치 약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지정들이 신약 승인은 아니죠. 당연히 신약 승인이 아닙니다. 희귀 의약품 지정, ODD는 재무적 구명조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는 험난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벤처기업에게 정부가 튜브를 던져주는 것과 같죠. 튜브를 던져주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나중에 신약으로 승인될 경우에 7년간 시장 독점권을 주고요. 막대한 임상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허가 신청 수수료도 면제해줍니다. 와, 혜택이 엄청나네요. 환자 수가 적어서 돈이 안 되는 시장에서 임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그럼 패스트트랙은 어떤가요? 심사 기준을 확 낮춰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허들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허들을 넘는 방법을 FDA가 1대1로 과외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1대1 과외요? 네, 원래는 문서로 주고받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FDA 담당자하고 수시로 미팅을 열어서 임상 설계를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채널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FDA는 왜 1차 지표에 실패한 이 약에 구명조끼랑 1대1 과외 혜택을 다 준 걸까요? 앞서 말한 경쟁 약물이 없다는 점, 부작용이 없다는 점 외에도 이 약이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원래 췌장암 약이었던 이 약이 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건가요? 네, GV1010은 우리 몸의 세포 노화와 관련된 효소인 텔로머라제의 펩타이드를 모방한 약물입니다. 최근 학술지 연구들을 보면 이 약이 세 가지의 다중기전을 발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 가지나 동시에 작용을 하나요? 네, 첫 번째로 뇌 속의 면역세포인 미세 악교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요. 두 번째로 병의 원인이 되는 타우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방어막인 혈내 장벽을 아주 쉽게 통과해서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뇌 속 환경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뇌 속에 집을 지키는 경비원, 그러니까 미세 악교세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외부 침입자만 잡아야 하는데 갑자기 통제를 잃고 집안 살림까지 다 부수고 불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게 바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염증 반응입니다. 이때 약이 투입돼서 과열된 경비원들을 진정시키고 동시에 뇌로 들어가는 아주 두꺼운 철문인 혈내 장벽을 가뿐하게 통과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이렇게 훌륭하다면 오히려 의문이 들어요. 약은 집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결과를 재는 임상 지표라는 온도계가 고장난 건 아닐까요? 시험 문제를 잘못 내서 약의 진짜 효능을 못 잡고 있는 건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임상 디자인이 약의 작용 방식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은 신경계 신약 개발에서 흔하게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다중기전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요? 약이 여러 곳에서 작용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 곳에서 작용하는 건 매력적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확히 어떤 기전 때문에 환자가 좋아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뜻이 됩니다. 이 인과관계가 흐릿하면 다음 대규모 3상 임상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 고민이 결국 비즈니스 리스크로 이어지겠네요.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좋더라도 회사가 임상 비용을 감당하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 맥락에서 최근 젠백스와 삼상제약 사이의 기술 이전 계약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아주 많이 쏠렸던 이슈죠. 2023년 5월에 알츠하이머 국내 권리를 넘겼고 2025년 12월에는 PSP 아시아 4개국 권리를 총 2,200억 원 규모로 삼성제약에 넘겼어요. 선급금은 11억 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시장의 시선이 좀 차갑습니다.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지분 구조로 엮인 계열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분 아래서 왼주머니 돈을 오른주머니로 옮기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내부 거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총 규모는 크지만 당장 손에 들어오는 성급금은 115억 수준이라는 점도 비판을 키웠고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꼼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 이유가 뭔가요? 삼상 임상이라는 건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단일 벤처기업이 그 위험을 다 떠안았다가 실패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권을 계열사에 쪼개서 상업화 리스크를 나누고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자금을 모으는 건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계열사끼리의 거래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결국 이 회사의 운명, 약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려면 외부의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내부 거래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를 검증하는 대형 제약사가 이 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3상 재설계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앞서 인지지표에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기준을 못 찾으면 회사 가치를 시장 규모가 작은 PSP 하나로만 지탱해야 하니까 성장에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 검증 없이 독자 노선을 강행하는 겁니다. 대형 제약사의 자봉 없이 우리 약은 자신 있어 하면서 유상증자 등으로 무리하게 삼상에 들어가면 막대한 주식가치 희석과 시장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결국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줄 단 하나의 열쇠는 외부 자본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검증을 통과해야만 진짜 신약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겠죠? 네.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을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료제가 전혀 없는 초희귀질환 PSP 시장에서 GV1001은 1차 지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구명조끼인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둘째, 데이터 해석이 엇갈립니다. 사후 분석과 외부 대조군, 높은 안전성은 긍정적이지만 정식 1차 지표 실패라는 아쉬운 결과도 공존합니다. 셋째, 이 약의 미래 가치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외부 검증을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복잡한 신약 개발의 이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약 승인은 깨끗하고 완벽한 데이터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는 절망적인 희귀질환 앞에서는 그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가상대조군을 만드는 기술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만약 이 AI 기술이 규제기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면 예전처럼 직접 가짜약과 진짜약을 비교하던 방식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본 이 독특한 상황이 어쩌면 미래의학의 규칙이 바뀌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이코닌 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소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닌 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